463페이지 동그라미 7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에는 뭐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시가 6억짜리가 있고요. 취득가액 5억짜리예요. 이걸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들한테 매매 방식으로 주는 게 중요할까요? 증여 방식으로 주는 게 중요할까요? 좋을까요? 왜요? 싸니까? 만일 증여하면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증여세 내야 되죠. 만약에 매매 방식으로 하면 매매 방식으로 하면 양도세 내야 되겠죠. 예? 그럼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아들이 내는 거고요.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는 거죠. 예? 그러면들 증여세가 비싸요? 양도세가 비싸요? 증여세가 싸요? 양도세가 싸요? 안 받아봐서 모르겠죠. 예. 증여세가 훨씬 더 일반적으로 셉니다. 일반적으로 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과세표준인데 증여세는 증여가액이 과표예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과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세다, 양도세가 세다. 증여세가 세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왜?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다고 한다면 증여로 줘야 되겠어요? 매매 방식으로 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매매 방식으로 줄 수밖에 없겠죠. 증여세보다는 양도세가 훨씬 더 싸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뭐가 빠지기 때문에? 취득 가액을 공제한 것을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훨씬 더 싸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요. 그거 이해하셨죠? 그러면 본인도 아는 이 사실을 고향 세무서장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 아셨죠? 그래서 아버지와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 등과의 거래는 원칙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보는 거예요. 증여로 추정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몇 번 하고 있어요? 7번. 아셨죠?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간의 거는 원칙적으로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냐면 입증할 수 있어요. 입증. 왜냐면 여러분들 아들이 진짜로 돈 벌어서 자기 돈을 살 수 있죠. 아들이요 자기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샀대. 맞죠? 아들이 자기 부동산을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으로 샀대요. 돈 거래가 분명하죠. 돈 거래가 분명하면 이땐 뭐한 것을 보겠다? 매매로 보겠다. 양도로 본다는 거야. 그럼 다시 아버지가 세금 내는 것이지. 돈 준 사실 분명하다면. 그리고 돈의 근거가 있다면. 어? 여러분들 뭐 이제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의 이제 상속 재산이 얼마냐? 요게 이제 뭐다? 관건이지만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이
하나뿐인 아들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속으로 하기 전에 증여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생전에 증여한 돈. 얼마 정도 증여했을 것 같아요? 응? 선생님,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에 이재용 부회장한테 돈을 줬어요. 얼마 정도 줬을 것 같습니까? 네? 10조? 70억 정도, 한 60 몇 억 줬습니다. 커요, 작아요? 크다고요? 너무나 작은 돈이지. 응. 지금 뭐 이건희 회장의 돈이 뭐 몇십 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이 그러니까 단군 시절부터 하루에 무조건 100만 원씩 써. 하루 무조건 단군 시절부터 하루 무조건 100만 원씩 써요. 그래도 통장에 1조가 남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만큼 조가 큰 돈이라고 이게. 어찌되건 간에 자, 그러면 60억 정도를 생전 증여해 가지고 한 24억 정도를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돈으로 뭘 샀어요? 에버랜드 주식을 산 거지. 그래서 지금 돈이 이제 몇 조가 또 된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뜻이냐면, 아들한테, 자녀한테 뭔가를 주고 싶을 때, 바로 건네가면 세금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먼저 뭘 만들어줘야 돼? 근거. 내 재산을 증여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재산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세금이 싸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 세금을 좀 더 싸게. 그러니까는 이재용 회장이 지금의 몇 조이 되는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았으면 반이 세금이었겠지. 그런데 60억 주고 60억으로 에버랜드 전환 사채를 사게끔 하고 그 주식을 전환해서 그 주가가 뻥튀기 되니까 실제 낸 증여세는 한 20 몇 억밖에 안 되는데 그 효과는 지금 몇 조의 재산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셨죠? 그러니까는 자녀한테 뭔가를 주려고 할 때는 바로 주지 말고 자녀한테 뭔가 소득이 있는 거, 근거를 만들어 두고 그 근거를 통해서 사고 파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증여세보다는 훨씬 더 싼 세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럴 재산이 없어서 문제이긴 한데 만약에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되 뭐가 되었으면 입증했으면 뭐한 것으로 보겠다? 양도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에요. 공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두환 씨가 뭐 29만 원밖에 없다고 했지만 전두환 재산을 어떤 처분하면서 그 아들들이 공매 참여해서 취득하면 이거 자기가 돈 주고 산 거니까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셨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나 권리 이전의 행세 등기 등록이 필요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됐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했을까? 대출받아서 또는 매각 대금으로 이걸 입증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다시 뭐 한 것으로 보겠다? 유상 취득으로 보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실래요? 이거는 국세 입장이고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뭘로 취득한 거예요?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몇 프로? 3.5%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보세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아들이 취득세 내라 마라 그게 아니고 얼마 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거잖아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몇 프로다? 3.5%.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런데 뭐 했어요? 입증했어요. 그럼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 4%란 말이에요. 그럼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들이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들은 당연히 돈 주고 샀건 증여를 받았건 취득세를 내야 돼. 맞죠? 아들이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는 불변이라고. 근데 중요한 건 얼마를 내야 되는가가 중요하라고요. 그러니까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아들이 납세를 져라. 그런 뜻이 아니고 몇 프로 져라. 3.5%를 내라. 근데 내가 돈 주고 산 사실 명백히 입증했다면 몇 프로다? 4%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입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왜? 증여세를 안 내도 되잖아. 아셨죠? 그러니까는 취득세가 0.5%포인트 높아져. 원래는 3.5%인데 내가 죽고 살로 입증하면 4%를 내야 되니까 세금을 좀 더 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대신에 뭐는 줄어들어? 증여세가 완벽하게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증여세 줄어드는 거에 비하면 취득세 조금 늘어나는 거 그냥 돼도 되죠.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3.5%에서 4%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얘 줄어든단 말이에요. 더 큰 세금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취득세는 조금 더 내게 되더라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뭘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뭘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몇 프로? 3.5%. 뭐가 되었으면? 입증되었으면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본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8번에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 인수액에 대한 유상 취득 의제예요. 보시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뭐한 것으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8번. 부담부 증여예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자, 보세요. 시가 5억짜리인데요. 채무 3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채무를 인수한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순수 증여분은 얼마죠? 순수하게 증여되는 부분은 2억이죠. 그 다음에 채무 감소분은 3억이에요. 네? 그럼들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내요? 증여세 내는 거고요. 채무가 감소된 부분은 이건 매매로 봐서 얘는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거든요. 여러분들 내 순자산이 늘어나는 것은요. 자산이 늘어나거나 부채가 감소가 되면 내 순자산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갑이 5억짜리를 내주면서 자기 채무 3억이 감소가 되면 갑의 입장에서는 3억만큼 대가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뜻 이해하셨어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금 한 2천만 원 정도 아낍니다. 여러분들 한꺼번에 증여를 하거나 한 번에 매매 방식을 증여 방식을 하거나 매매 방식으로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거나 양도세를 내야 되죠. 근데 이거를 반반을 쪼개는 거야. 반은 증여를 하고 반은 양도 형식으로 양도를 하게 되면 과표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뭐가 될 수 있냐면 누진율이 적용된다. 자,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소득세 세율을 보면요.
1200만원까지는 6%고 1200만원 초과 1200만원 초과 4600만원까지는 15%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42%까지 가거든요. 지금 현재. 그럼들 만약에 과표가 1000만원이면 세율은 6%이기 때문에 얼마만 내면 되죠? 60만원 내면 되거든요. 근데 과표가 2000이야. 2000이면 1200만원까지는 6%. 1200까지 6%죠. 예? 나머지 얼마에 대해서는 800에 대해서는 15%거든요. 그러면 72만원, 120만원 하면 얼마가 된다? 192만원 나오거든요. 과표가 몇 배 떼요? 과표가 2배 올라가죠. 근데 세액은 얼마 올라가요? 3배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과표가 뛰는 것보다 세금에 뛰는 비율이 더 커. 이런 세를 무슨 세율을 했었지? 이런 세율을 우리는 누진세율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 5억짜리를 한꺼번에 낭도하거나 한꺼번에 징했을 때는 누진세가 커지겠죠. 예? 그러니까는 2천만원을 여러분들 나하고 내 와이프가 1000만원씩 벌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개인별로 가사니까 1000만원 똑같이 2천만원 벌었지만 둘이 합쳐도 120만원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혼자서 2천만원 벌었어. 혼자서 2천만원 벌었으면 세금이 192만원 되니까는 3분의 1이 그만큼 더 커지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세금을 적법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분산해야 돼. 혼자서 벌었다고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벌었다고 하면 그만큼 세금이 합법적으로 싸질 수 있다는 거지. 누진세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부담부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증여하거나 한꺼번에 매매하는 방식보다는 뭐 한다?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양도하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뭐가 다 싸질 수 있다? 세금 부담이 싸질 수 있다는 거야. 한꺼번에 양도세를 내고 한꺼번에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는 일부는 증여세 내고 일부는 양도세를 내게 되면 그만큼 세부담이 뭐 할 수 있다? 싸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걸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대출을 일으켜. 아버지가 먼저 대출을 일으켜. 그 대출을 일으킨 상태에서 증여를 하는 거야. 대출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걸 뭐라고 해요?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세 끼고 줘.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전세 끼고 주는 거야, 집을. 전세금은, 보증금은 세입자 입장에서 뭐예요? 보증금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채지, 부채. 세입자가 나가면 돈 줘야 되는 부채잖아요. 전세를 끼고 집을 준다니까? 그럼 전세금은 부채니까 이게 뭐가 된다? 부담부 증여가 되는 거야. 대출을 승계한 조건으로 전세를 끼고 증여한 거, 이걸 다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라고 하고, 이렇게 부담부 증여가 되면 순수하게 증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내면 되고, 증여세 내면 되고, 채무 감소분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내면 돼요? 양도 소득세를 내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증여세나 양도세를 공부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의뢰 뭐를 공부하는 거예요? 의뢰 취득세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을은 취득세 내야 되겠죠. 자, 이때 의뢰 취득가격은 얼마죠? 을은 얼마짜리 취득하는 거예요? 그렇지, 5억짜리를 다 취득하는 거죠. 이거를 말로 풀었으면 채무 인수액을 취득가액에 뭐 한다? 포함을 해서 취득가격 5억으로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세율을 얼마로 할 거야? 세율을 얼마로 할 거냐는 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5억 중에서 얼마만큼은 2억만큼은 순수하게 뭐 한 것으로 보고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2억만큼 몇 프로? 3.5% 맞죠? 채무 인수액은 이건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봐서 몇 프로? 4%가 되는 거라고. 아셨죠? 그럼 읽어볼까요? 8번. 자, 읽어볼게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뭐 한 것으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몇 프로? 4%. 그러면 순수 증여분은 몇 프로? 3.5%. 이 뜻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중요한 거요. 이거 다 중요한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은 총액을 취득가액을 하죠. 뭐를 포함한 금액을 한다? 채무, 인수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맞죠?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때 세율은 어떻게 된다? 채무, 인수액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몇 프로? 4%. 그럼 채무, 인수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순수 증여분은 증여 취득이니까 몇 프로? 3.5%.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에서는 포인트가 취득세 납세무가 있어 없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야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다? 세율. 취득세는 무조건 세율이야. 세율만 외우고 나면 진짜 공부 끝납니다. 아셨죠? 취득세는 무조건 세율이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를 나타낸 거다? 세율이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몇 프로? 2.8%.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래서 취득세는 무조건 세율로 귀결이 돼. 아셨죠?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464페이지. (464페이지) 보시면 상속 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시 증여제라고 돼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 재산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된 재산가액은 그 재산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들 다 필요 없어. 뭐 받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몇 프로? 3.5% 이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상속 순위 아십니까? 여러분들 상속 순위 1순위가 누굴까요? 배우자? 아니에요. 직계 비속이에요. 직계 비속 밑에 아들, 딸, 아들, 딸 없으면 손자, 손녀. 얘가 직계 비속입니다. 2순위가 그럼 누구겠어요? 2순위가 배우자가 아니라 직계 존속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직계 존속인 거예요. 그럼 3순위가 누구예요? 배우자? 아니에요. 형제, 자매. 아셨죠? 그럼 배우자 어디 갔어? 배우자. 응? 배우자는 이들과 동순이에요. 그런데 직계 비속이 있으면 직계 존속은 상속인이 안 돼요. 그럼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그럼 우리 김광석 사건으로 가보죠. 김광석 배우자 소모 씨 있지 않습니까? 그 김광석의 아버지하고 배우자하고 이제 소송이 있었잖아요. 상속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배우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왜 아버지가 상속인이 못됐을까? 네? 누가 있었어? 딸이 있었다고. 딸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안 되는 거야. 딸하고 배우자하고 공동 상속인이 돼. 근데 그 상태에서 딸이 먼저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 모든 재산이나 그 권리를 다 소문씨라는 여인이 갖게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괌에서 대한항공 추락된 거 기억나세요? 그때 우리나라 재벌 부자가 한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때 괌을 놀러 간 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딸, 사위는 의사였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소송이 붙었냐면 이때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느냐, 딸이 먼저 죽었느냐에 따라서 딸이 먼저 죽었으면 그 재산은 형제 자매한테 갈 거고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으면 그 재산은 사위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소송이 붙었다고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는지 아십니까? 사위가 이겼습니다. 이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걸로 해서 상속이 되니까 결국 사위가 갖게 되고 그 후로 사위는 의사를 안 한다고 하죠. 이렇게 어찌됐건 이 상속 순위가 이제 그렇다라는 거 아셨죠? 그랬는데 이 만약에 직계 비속이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직계 비속 1을 갖고 배우자는 1.5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3명의 배우자는 뭐 1명이겠죠. 그럼 이때 배우자의 지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5 이들이 가져가야 될 총 분모가 되겠죠. 거기서 1.5만 갖는 거예요. 이게 배우자의 법정 지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장남도 얼마? 1. 4.5분의 1을 갖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차남도 4.5분의 1. 옛날에는 출가 외인이니 남자니 장남이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출가 외인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자녀면 무조건 1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배우자는 1.5를 갖게 되는 거고. 이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상속이 되는데, 자, 만약에 어머니가 있고요, 장남이 있고, 아이고요, 그냥 장남과 차남이 있어요. 그럼 원래 법정 지분 얼마예요? 법정 지분은 5대 5여야 돼. 1대 1이어야 된다고. 아셨죠? 그런데 협의 분할을 통해서 (9대 1이었대) 장남이 아버지 다 모셨어. 그냥 아들은 그냥 미국 가서 혼자 살고 있어. 차남은. 그러니까 차남이 그냥 형이 다 모셨으니까 형이 대부분 다 갖고 가고 나 그냥 조금만 줘. 이렇게 해서 협의 분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늘어나도 이거는 증여가 아니에요. 당초 협의 분할에 의해서 유언이 우선이지만 유언이 없다면 형제간의 협의 분할에 의해서 재산을 나눠가는 거 더 많이 갖고 가도 이건 증여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랬는데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웃기잖아요. 시간이 가니까는 뭐가 아파져요? 마음이 아파온다고. 그래서 얼마 있다가 재협의 분할을 한 거야. 형 미안한데 난 좀 더 줘. 그래서 이 9대 1이었던 게 몇 표로 바뀐다? 6대 4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이었던 자가 지금 4로 증가되었죠. 예? 그럼 3만큼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감소된 자한테 뭐 한 것으로 보겠다?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몇 프로다? 3.5%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협의 분할 자체는 증여 취득이 아니에요. 근데 협의 분할을 통해서 재협의 분할이 되었다면 그 재협의 분할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은 감소된 자로 하여금 뭐 한 것으로 보겠다?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몇 프로다? 3.5%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상속세를 이제 많이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필요 없어요. 누가 더 갖고 가고 더 많이 갖고 가고 그건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법정 지분대로 갖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응?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유류분이라고 하는 건 아세요? 유류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버지가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아요. 그래서 미운 거야. 응? 첫째하고 둘째는 다 지금 먹을 거 살고 한 번도 집에도 안 와. 그러니까 막내하고 집에서 같이 이제 막내가 모시고 살다 보니까 막내한테만 사전에 다 이제 재산을 증여한 거예요. 이게 상속을 가버리면 또 와서 해코지 할까봐 그냥 증여를 다 해버렸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상속이 사망하고는 이제 상속 개시가 되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 재산이 다 막내로 가 있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유류분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들로서 그 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유언보다도 더 우선할 수 있는 게 유류분인데 자기 법정 지분의 50%를 유언에 앞서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는 증여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 증여에 대해서 자기 지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지분의 50%만큼을 그 유언에 앞서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버지가 싫어하시더라도 우리한테는 유류분이 있다는 사실 아셨죠?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건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게 왜 쉽지가 않냐면 이걸 어떻게 문제로 낼 거야? 읽는 데마다 1분 걸리겠다죠?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이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10번에 한번 보실래요? 택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 사실상 지목 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정원, 부속 시설물 등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니은번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물에 부속된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부속 시설물 등을 건축물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런 조경 공사 비용이 있잖아요. 이런 조경 공사 비용이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것이냐 그 외에 토지 조성에 관련된 것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조경 공사 비용도 취득 가액에 포함돼야 되는데 이게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것이라면 누가 진다? 건축주가 납세무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건물의 신축 그 외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것이라면 토지 소유자가 지라는 거예요. 납세무자가.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취득세는 뭐가 중요하다? 세율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세율을 얼마로 할 건데 이게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것이라면 건축주가 줘야 된다면 그때 세율은 몇 프로? 2.8% 왜요? 그렇지. 원시취득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건물의 신축 이외 토지 조성에 관련된 것이라면 아니 2% 무슨 취득? 간주취득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 증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너무나 중요한 것도. 그럼들 10번에 그렇게 많이 있는 그 내용들을 그냥 이 표로서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들을 책에다 이제 적어 놓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필기라고 하는 것을 뭐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얼마나 함축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가가 필기인 겁니다. 아셨죠? 주저리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얼마나 함축적으로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가 그게 실력인 거죠. 이게. 그 신탁 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올 거예요. 그냥 표시만 해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과세대 요건은 뭐가 있죠?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자,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취득세 배우고 있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뭐예요?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 낸 세금이었어요. 맞죠? 이렇게. 자, 외워봐요. 열거된 자산, 부동산, 부동산이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이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각종 회원권은 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다. 자, 제외되는 거 보세요. 제외되는 거 첫 번째, 주식, 용익물권, 특허권, 영업권. 안 되죠? 자, 취득은 그게 무슨 취득과?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다. 실질 취득은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요. 간주 취득은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이 있을 수 있다. 오케이? 자, 취득을 구분할 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의 차이? 세율의 차이다. 그죠? 다시 한번 해봐요. 자, 유상취득 몇 프로? 4%.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2.8. 농지일 때는 2.3. 증여일 때는 3.5. 비영리 2.8. 원시취득 2.8. 간주취득 2%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취득세 납세무자는 무슨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와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와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를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 취득은 자, 첫 번째. 실질 취득 시의 납세무자는 사실상 취득자로서 뭐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관계 없어요. 자, 첫 번째. 상속이 개시가 됐지만 등기하지 않았어. 그래도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가 있죠. 이때는 상속인 각자는 무슨 납세무 있다? 연대 납세무 있습니다. 두 번째. 자, 기본적으로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겠고, 이때 조합원이 납세를 제도할 세율은 2.8%.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여러분들 시설 대여 물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시설 대여 물건에 대해서는 누가 져야 된다? 시설 대여 업자가 져야 되겠죠. 맞죠? 이때 이 시설 대여 물건이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이라면 수입 업자가 져야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자, 그 외에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일 때는 누가 지면 되죠?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지면 되겠고, 건축물의 개수와 관련돼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지면 되겠죠. 이때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누굴 말하는 거다? 건물 주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시 납세무가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자체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뭐가 된다면 과점 주주가 된다면 이때 과점주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50% 초관자를 말하고, 이때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 주식 취득이 아니라 그 부동산 등의 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취득할 때는 이때 뭘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래는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죠. 몇 프로? 3.5%. 다만 뭐 했으면? 입증했으면 다시 뭔 것으로 보겠다?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니까 몇 프로? 4%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거 있을 수 있죠. 이때 부담부 증여란 채무를 인수한 조건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가액을 정할 때는 그 채무 인수액을 포함한 금액을 한다, 제외된 금액을 한다. 포함한 금액을 취득가액을 하고, 그 취득가액 중에서 일부는 증여, 일부는 유상 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순수 증여부는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 인수액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맞죠?
그다음에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로 재협의 분할이 되어 증가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무슨 취득으로 보겠다? 증여 취득으로 모아서 몇 프로다? 3.5%가 되겠다라는 거. 맞죠? 그다음에 적용 공사 비용을 취득액에 포함하는 건 당연한데 이 적용 공사 비용이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것이냐 그 외 토지 조성에 관련된 것이냐에 따라서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것이라면 건축주가 그 외 토지 조성에 관련된 것이라면 토지 소유자가 주시면 되는데 건축구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때 세율은 몇 프로? 2.8% 세를 주하는 것이고 그 외 토지 조정에 관련된 것이라면 2%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으로 보겠다라는 거. 여기까지였어. 오늘 한 게 여기까지였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끝난 거 아니고 자, 페이지 465페이지까지 가볼게요. 취득 시기가 있어요. 오늘 여기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할 때요. 제가 정말 그 좋았던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초시계입니다. 초시계 다이소 같은 데 가면 4, 5천 정도면 아마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제가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이게. 초시계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초시계. 그러니까 초시계로 여론의 공부 시간을 한 달 정도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어? 초시계를 사용하면 깜짝 놀라. 왜 깜짝 놀랐는지 아시죠?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 막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커피 마시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렇게 빼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학원 빼고 5시간 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공부할 수 있다면 엄청난 거예요. 순 공부 시간으로. 그러니까 초시계를 딱 이용해서 내가 공부 시작하면 딱 눌러놓고 차 마시러 가거나 밥 먹으러 가면 일시 정지 해놓고 다시 와서 공부 시작하면 다시 한번 연속해서 눌러놓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더라도 5시간 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은 10시간을 공부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순 공부 시간이 5시간이 안 된다는 거지. 자기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부한 시간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초시계를 이용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습관이 들어진다는 거지. 내가 이 정도 이렇게 공부하면 이 정도 시간이 되겠구나. 물론 시간에서 뭐 반드시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받쳐줘야지. 시험 공부인데 시간이 안 받쳐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초시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초시계를 뭐 의존하라 그런 소리가 아니고 이 한 달 정도만 해보면 여러분들 공부 습관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 공부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아니해요. 스스로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언제 와서 지금까지 공부하니까 꽤 많은 시간을 공부했거니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 갖는 게 이 초식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 지금은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공부 방법이 뭐냐면 백지 연습이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많이 듣고 많이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백지에다 놓고 오늘 뭐 배웠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 배웠어. 두 번째 취득세 납세무자 배웠어. 그건 취득세 과세 대상을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한번 써보는 거야. 그러면 한자도 못 쓰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보고 쓸 수밖에 없지. 아셨죠? 보고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혼자 쓰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정말로 좋은 공부 방법이란. 그러니까 민법도 많이 듣고 많이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권리 변동 이걸 여러분들이 책을 안 보고 한번 써보는 거지. 근데 처음에 쓸 때는 책을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책을 보거나 또는 아까처럼 필기 노트를 보거나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뭘 나타내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처음에는 용어 때문에 힘들죠. 근데 용어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글간이 보여요.
글간이 보인다고. 그렇죠. 문장 사이에 그 문장의 그 글이 보인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목차가 보여요. 목차가. 그래서 스스로의 목차를 정할 수만 있다면 그 공부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절차법들 뭐 공법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또는 뭐 중개사법 이렇게 절차법적 성격의 법은요 목차를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냥 시간 나면 목차 한 번씩 한번 보세요. 목차 공부의 끝은 결국 목차다. 목차가 딱 설정이 되면 그 공부 이제 끝난 거라고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이 방법은 나중에 하고 초식에 한번 이용해서 내가 공부 시간을 얼마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신경 한번 써보세요. 아셨죠? 네. 예? 예. 여러분들 남이 하는 것만큼 하는 공부는 열심히 아니래죠. 남이 하는 것 이상으로 하는 게 열심히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내가 남들만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자, 취득식이에요. 여러분들 잠깐 오늘 요거 조금만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취득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건설 공사가 시작이 돼요. 건설 공사 시작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완성이 되겠죠. 그럼 완성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취득 원가에다가 몇 프로겠어요? 2.8%겠지. 무신증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건설하는데 내 자본만 갖고 할 수는 없겠죠. 뭐도 갖고 해야 돼요? 타인 자본 결국 부채죠, 부채. 채무죠. 예? 돈도 빌려서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인 자본에는 뭐가 들어가죠? 이자 비용이 들어가죠. 예? 그러면 이자 비용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런 이자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포함하지 않아도 돼요? 당연히 포함을 해야 돼요. 근데 완성된 이후의 이자는 건설 원가가 아니겠죠. 건설 원가는 완성될 때까지 이자를 건설 자금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건설 자금 이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건설 자금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럼들 건설 원가는 노무비, 자재비 이런 것만 건설 원가가 아니라 건설 공사에 쓰이는 접대비가 있을 수 있죠. 건설에 쓰이는 이자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직간접 비용도 다 건설 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뭐냐면 건설 자금 이자를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완성되는 시기를 사용 승인 시점으로 봐야 돼요? 입주 시점으로 봐야 돼요? 등기 시점으로 봐야 돼요? 결국 뭐가 중요하다? 취득 시기. 우리가 지금 과세표준의 내용을 배우려고 한다는 취득가액이 얼마야? 얼마에 취득했어? 취득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그 취득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 취득 시기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취득 시기가 정해져야지 취득 원가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페이지 465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취득 시기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5절 제목이 뭘까요? 지금 4절이 취득 시기잖아요. 다음 절이 뭐겠습니까? 과세 표준이겠지. 5번이 뭐예요? 과세 표준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6번의 제목은 뭘까요? 세율이겠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느닷없이 취득 시기라는 제목이 나왔어? 왜 취득 시기라는 제목이 나왔을까? 다음 제목이 뭐예요? 과세 표준이니까 정확한 취득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 취득 시기를 알아야 정확한 취득가액의 크기가 결정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갈게요. 자, 요것만 좀만 할게요. 여러분들 취득은 크게 무슨 취득과? 실질 취득과 무슨 취득이 있어요?
간주 취득이 있다. 네? 그럼 실질 취득은 어떻게 나타나요? 실질 취득은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유상과 상속과 증여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상 승계 취득만 오늘 공부할게요. 유상 취득만.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세법에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죠? 뭐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뭐가 되었으면? 잔금이 지급되었으면.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은 잔금 지급이래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과 등기 등록일 중 무슨 날로 한다? 빠른 날로 하는 거예요. 그럼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야.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잔금이 지급됐으면 뭐 한 것으로 보겠다?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다만 세법에서는 등기 취득도 인정해. 여러분들 아직 등기법 안 들어갔죠? 등기의 효력 중에 하나가 추정력이거든요. 등기를 하면 뭔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어도 등기, 선등기가 됐으면 뭐 한 것으로 보겠다?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 민법을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민법에서는 법률 행위로 인한 것은 뭐라고 하죠? 아직 안 배웠겠다. 법률의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는데 법률의 행위로 인한 취득식은 등기취득이야. 민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자동취득이라고 합니다. 괜히 했네. 자, 어찌됐건 넘어가고 나중에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나서 할게요. 자, 어찌됐건 세법에서 무슨 취득이다? 잔금 지급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 취득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 여기서 오늘 요것만 이제 중요한데. 그럼 여기서 잔금 지급일은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어야 될까요? 즉, 이 잔금 지급일이 사실상 잔금일이어야 돼요? 아니면 계약서상이어야 돼요? 네? 논리적으로는 사실상이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차량, 기계장비 등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중고 자동차 거래되는 것도 한두 대가 아니겠죠. 수만 대 또는 수천 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들 만약에 월요일에 고양시청 가가지고 거기 세무공무원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생각보다 세무공무원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이 일일이 모든 취득 거래에 대해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객관적 취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그 외에 개인 간 거래 등에 대해서는 둘로 나뉘어서 객관적 취득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일 때는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무슨 날로 하고? 빠른 날로 하고. 그 외 개인 간 거래일 때는 이때는 계약서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라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객관적 취득이 뭐가 있느냐? 자, 외우셔야 돼요. 국, 수, 공판, 장이다. 그래서 우리 책 보실래요?
책 465페이지예요. 465페이지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상의 잔금일이 취득시가 되는 경우 있죠.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 있어요? 국, 수, 공, 판, 장. 아셨죠? 국이 뭐예요? 국가 등록부터 취득했어요. 수입에 의한 취득이에요. 공매나 경매에 의한 취득이에요. 판결문에 의한 장, 법인, 장부에 의한 취득이에요. 그럼들 이 5가지만 뭘로 하고 이 5가지만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 시기로 하고 아셨죠? 그러면 그 외 일반적인 취득일 때는 즉 사실상 잔금일에 해당하지 아니한 유상승계 줄 때는 언제가 된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다만 밑줄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로부터 며칠? 60일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동그라미 4번 같이 해볼래요? 다음 페이지 4번에 보시면 1, 3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을 한 경우는 언제가 된다? 등기 등록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약 이렇게 보세요. 요약 다시 한번 국수 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무슨 날? 빠른 날. 국수 공판장일 때는 계약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한다는 거 아셨죠? 다만 여기서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다?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이 된 날로 한다. 자, 결론 1번. 자, 결론 1번. 국수 공판장은 사실상 잔금일이 분명하므로 그 이전에 등기 시에도 사실상 잔금일을 취득 시기로 한다. 결론 1이 아니라 주의 1. 자, 이거 OX. 다시 한번 국수 공판장은 사실상 잔금일이 분명하므로 그 이전에 등기 등록 시에도 사실상 잔금일 취득 시기로 한다. OX. X. 왜 X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사실상 잔금일이 분명하더라도 그 전에 뭐가 되었으면 등기가 되었으면 언제로 한다? 등기 등록일을 취득 시기로 해야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국수 공판장은 계약서상의 날짜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일이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전에 뭐가 되었으면 등기가 되었으면 등기를 취득 시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의 둘. 만약에 계약일이 있고요.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30일이 된 날 등기를 했으면 등기를 취득 시기로 한다. OX. OX. 오죠. 원래는 계약서당 잔금일이 뭐가 되지 않았으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으로서 며칠이 경과되는 날 60일이 경과된 날 취득 시기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전에 뭐가 되었기 때문에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를 취득 시기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명시되지 않았으면 무조건 등기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명시가 되지 않았으면 원래 며칠까지 가야 돼요. 60일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뭐가 되었으면 등기가 되었으면 등기를 취득 시기로 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오늘은 이 2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2가지만. 여러분들 오늘 뭐 되게 많은 거 배운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세율이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세율. 아셨죠? 그 다음에
취득 시기 중에서 유상승계 취득 시기 요거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응?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를 마칠게요. 다음 주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